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남권 산업체 재직자 직무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 교육 주제에서 발표를 맡게 된 저는 울산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의 황규선 교수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것은 이 디지털 트윈 환경의 이해 및 구축 사례라고 하여서요. 지금 요즘에 이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환경이 구축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디지털 트윈 제가 앞으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현실의 공장과 동일한 공장을 만드는 디지털 트윈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세계 안에서 우리가 구축할 때 고민해야 될 상황들을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저를 잘 아시는 분이 없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제 소개하는 장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지금 울산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에서 조교수로 있고요. 관련해 가지고 좀 그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라는 곳에서 반도체 만드는 기업이죠. 여기서 한 3년 3개월 정도 일을 하면서 좀 생산 관리, 스마트 공장 이런 것과 관련돼서도 좀 일을 했고요. 마지막 1년 정도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이런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여서 좀 여러분들에게 그에게는 이론과 그 다음에 현실에서의 그 고민거리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을 지녔다라고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운이 좋게도 이제 퇴사를 하고 울산대학교 온 다음에서도 계속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과제들을 좀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우선은 그 이전에 대학원의 시절일 때 좀 중공업 회사와 함께 한 약 5년 정도를 같이 이런 시뮬레이션 쪽을 했습니다. 제가 뒤쪽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런 시뮬레이션 쪽이 과거에는 그 디지털 트윈한 말을 쓰지 않고 뭐 시뮬레이션 이렇게 많이 쓰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디지털 트윈을 하게 될 줄은 이라는 키워드로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과거에는 이런 시뮬레이션이라는 어떤 단어로 계속 사용해왔었고요. 저도 대학원 때 약 5년 정도를 같이 기업과 과제를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했었습니다. 이제 회사 다니면서 생산 관리, 그 다음에 물류 쪽도 좀 일을 했었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도 좀 했습니다. 네, 이제 21년도 3월 달에 이제 울산대학교로 임용이 되어서 들어오게 됐는데 그 다음에 대기업과 함께 반도체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것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회사들과 함께 이런 디지털 트윈을 환경을 구축하는 그런 과제들을 진행을 하면서 좀 그 현업에서의 고민거리, 현업에서 어떤 거를 풀고 싶어 하시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관련해 가지고 뒤에서 계속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우리가 오늘 처음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과목의 큰 주제가 스마트 공장이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개념을 이 수업을 들으신다는 거는 저는 제조업에 관련돼 있어서 종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란 말을 빼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스마트 공장에 대한 개념을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 환경 안에서 이 디지털 트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결국엔 시뮬레이션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뮬레이션을 개발하는 그런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생산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이 어떠한 적용 사례가 있는지를 알아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짧은 시간이죠.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사이가 될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현업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 개념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같이 알아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한 시간 동안 배웠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디지털 트윈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트윈 우선 정의를 알아봐야겠죠. 네, 미국 제네럴 일렉트릭 GE에서 만든 개념이다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가상의 쌍둥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처럼 컴퓨터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런 그 현실 속에서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컴퓨터 컴퓨터 가상의 세계에다가 현실과 똑같은 쌍둥이를 만들고요. 그 쌍둥이가 만들어진 이 가상의 세계에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본다, 실험을 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왜 필요하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가동 중인 공장과 같은 상황 안에서 다양한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게 필요는 한 것이고, 근데 그런 과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장이 변할지가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게 이 디지털 트윈의 기술의 필요성입니다. 이런 공장 우리가 어떤 그 공장의 변화 상황들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 공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먼저 컴퓨터 상황에서 시뮬레이션 해보자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조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제조 자원, 네, 인력, 장비, 프로세스, 시설, 환경 등을 그대로 복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그림은 우리의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이런 수업 시간인 만큼 한번 우리에게 산업혁명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그 사회적 경제적으로 천천히 누적되어 오는 그 변화 상황들이 어떠한 임계점을 기점으로 빵 터지면서 사회 급속도의 변화를 가져주는 것을 우리는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총 4번의 산업혁명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170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이라는 동력 자원을 만들면서 우리의 생산성이 극대화되면서 우리는 그걸 1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산업혁명의 이전에는 우리가 이런 어떠한 동력 자원들을 만드는 그 원천은 어디였다면은 사람 아니면 동물, 뭐 소, 말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동력 자원들을 만들었었죠. 그러다가 우리가 그 증기기관이라는 걸 만들면서 이런 자원들이 아닌 새로운 엔진 동력을 만들게 되면서 우리의 옷, 의류, 그 다음에 교통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생산성이 극대화되면서 우리는 1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로부터 약 100년 뒤 1800년대 후반에 우린 두 번째 2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전기의 보급, 그 다음에 포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이런 생산성의 급격한 그 생산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그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면서 우리는 이걸 2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동차라는 게 상당히 비싸게 판매가 됐었고 한 명이 한 대의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이런 전기 시스템의 보급, 그다음에 컨베이어 벨트의 보급에 따라서 분업화가 이루어지게 됐고 그래서 자동차의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보다 더 싼 값에 자동차를 제공받을 수 있으면서 생산성이 극대화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는 2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부터 또 1800년이니까 한 70년 뒤쯤 1950년대 60년대가 되면서 우리는 이제 컴퓨터라는 게 생겨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수기로 입력받아서 수기에 입력된 어떤 정보들을 교류하면서 진행을 했다면 이 컴퓨터를 통해서 빠르게 자동화된 데이터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우리는 그거를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지금 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일어나게 됐었죠. 네, 해서 지금 뭐 이런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제 지긋지긋하게 많이 말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2015년도 이 즈음에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이런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그 낯이 있게 들어오게 된 계기는 사실 이세돌의 바둑을 두면서 되겠죠. 그래서 야 인공지능이야. 와 이세돌을 인공지능이 이겨.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안에 살고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급격하게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됐고 이런 우리에게 공장에서는 이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으로 다가와서 이러한 데이터들이 공장 환경에서 데이터들이 모이면서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기가 지금 우리의 현재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에서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갔던 또 다른 개념이 뭐냐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의미는 모든 물리적 객체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작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시를 들 때 항상 이 카세트 음악 산업의 DT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음악을 들을 때에는 카세트, CD 이런 DVD와 같은 것을 통해서 들었죠. 음악을 듣고 싶어라고 한다면 우리는 카세트를 구매를 했고요, CD를 구매했고요.
DVD를 통해서 우리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런 물리적 객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았는데 이런 음악 산업에서 DT 작업, 디지털로 변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린 현재 음악을 들을 때 카세트, CD, DVD로 듣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굳이 찾아서 이제 그때 감성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싶어서 듣는 사람들은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뭐 유튜브 뮤직 아니면 넷플릭스, 웨이브, 뭐 멜론 이런 거 같은 거 통해서 듣고 있죠. 결국은 이런 물리적 객체가 디지털로 변환돼서 우리는 서비스를 물리적 객체가 없어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이런 것들을 DT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그 공장 안에서도 공장의 많은 데이터들이 모든 물리적 객체들이 이제 데이터화, 디지털로 변환하게 되면서 디지털 트윈이 더 개념이 다가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공장 안에서의 다양한 공장의 자원들, 네, 인력, 장비, 프로세스, 시설, 환경, 우리는 이거를 4M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공장을 구성하는 4개의 요소, Man, Machine, Material, 그 다음에 메소드. 이 4가지를 우리가 공장을 구성한 요소라고 합니다. 네, 공장을 구성할 때 우리는 사람이 필요하죠. 설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정을 진행하기 위한 원자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메소드, 이 4가지가 우리가 산업공학에서 이야기하는 4개의 기본 요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4M들이 다 이제 4M이라는 자원들이 디지털로 변환되는 작업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데이터화가 되면서 보다 더 그 현실에 대한 데이터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다 보니까 현실과 그 다음에 가상이 동일시가 되는 동일시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디지털 트윈의 시작점입니다. 해서 이런 그 피지컬과 디지털 트윈 가상의 세계가 동일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거를 가상의 쌍둥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결국에는 현실의 세계에 있는 것들이 가상으로 동일한 것이 만들어지는 쌍둥이가 만들어진다는 게 디지털 트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공장 안에서는 이렇게 그 디지털 트윈을 3가지로 구분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분류 기준은 지멘스라는 어떤 회사에서 분류한 것인데 저는 꽤 괜찮아서 가져왔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디지털 트윈의 대상이 되는 것이 프로덕트가 되겠습니다. 제품이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자동차 산업에서는 자동차를 설계한 다음에 대부분의 목업 자료를 통해 가지고 목업 활동을 통해서 이런 뭐 점토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가지고 설계하는 그대로 네, 그 피지컬한 형태로 만들어서 시제품에 대한 결함을 이게 있는지 없는지 들을 판단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상으로도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네, 이 설계도안을 그대로 디지털 트윈 가상으로 떠서 이 디지털 트윈 환경 안에서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서 우리의 제품의 설계가 문제가 없는지를 파악한다면 과거보다 더 빠르게 결함을 사전에 빠르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첫 번째로는 디지털 트윈이 네, 제품의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이 공장에 대한 디지털 트윈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공장의 환경이 그대로 가상으로 뜨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가상으로 뜨게 되면서 가상 안에서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두 번째 영역이 되겠고요. 이 세 번째가 디지털 트윈 퍼포먼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지금 공장 안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는 그 공장들이 현황 모니터링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니면 대시보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공장의 운영에 현황들을 보고 성과들을 파악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세계들이 결국에는 가상으로 똑같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개념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선생님들 회사에서도 분명히 이런 대시보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떤 ACS 오토메이티드 가이디드 시스템 죄송합니다. 네, AGV 컨트롤 시스템 아니면은 AMR 컨트롤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네, 관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이 있을 텐데 바로 이게 이 세 번째 가상으로 뜨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멘스에서는 실제 세계, 실제 프로덕트들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가상 세계에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커미셔닝 문제가 없는지를 파악하고 구체화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가상의 세계에서 개선 활동들을 통해서 실제 세계에다가 지속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게 만드는 이런 환경, 이런 것들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지멘스에서 분류했던 디지털 트윈의 영역이고요.
이 두 번째 영역은 현대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가 이제 뭐 그 싱가포르에다가 HMGX라는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현대자동차는 지금 본인들의 스마트 팩토리 환경 구축을 위해서 이포레스트라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포레스트 작업을 통해서 이제 공장의 스마트화를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그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이상적인 공장을 싱가포르에다가 테스트 배드성의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그 공장의 이름이 HM직스라는 곳이고요. 이 HM직스의 가장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말하는 본인들의 디지털 트윈이 다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장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자동차도 동일합니다. 네, 공장을 구성하는 4M, 그리고 요즘에 포엠 플러스 1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공장을 구성하는 것. 네, 이 공장의 환경까지도 포함해서 이 공장을 구성하는 이 포엠 플러스 1을 다 가상으로 뜨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상의 환경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 기능을 5개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각화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런 그 가상의 환경에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겠다. 그리고 시뮬레이션도 해보겠다. 네,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 하겠다. 그리고 공장의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고, 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로직에 대해서 최적화를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가상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리얼 피지컬 월드들을 컨트롤하겠다, 통제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이런 스마트 팩토리 환경에서 디지털 트윈은 많은 기업에서 현재 집중적으로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디지털 트윈 환경 안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미래를 예측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미래를 예측할 때는 결국 시뮬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쓰이게 됩니다. 해서 여러분과 함께 시뮬레이션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일 공학자 협회에서는 이런 시뮬레이션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렸습니다. 시뮬레이션은 현실 시스템을 반영해서 필요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의 모형에서 동적인 공정들을 모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적인 공정들, 공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공정들을 똑같이 모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모사라는 그 키워드가 상당히 저희 세계에서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사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미술 활동을 할 때 이야기 많이 하죠. 어떤 그 조각상을 그대로 모사해 보는 것. 네, 우리의 공장을 가상 환경에다 그대로 모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 활동이 미적 미래에서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차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상황을 그대로 어딘가에다 본떠서 그려야 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과 OR 연구를 잘하시는 저명한 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뮬레이션은 현실의 시스템의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모형을 설계하고 설계된 모형을 컴퓨터상에서 실험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컴퓨터상에서 실험하는 과정이다가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뮬레이션은 필요에 의해 구현된 모형을 수리적으로 평가하고 그 모형을 통해서 원하는 실제의 특성치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가상의 환경에서 모형을 통해서 거기 안에서의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우리가 지속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만드는 게 시뮬레이션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시뮬레이션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네, 시뮬레이션은 현실용 시스템을 모방모사하여서 다양한 상황을 예측하여 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우리의 공장을 똑같이 모사하고 그 모사된 가상의 환경 안에서 다양한 실험하는 것을, 그리고 그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그 우리가 예측 가능한 미래를 보는 것이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경우를 이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로 적용의 위험이 따르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현재 가동 중인 공장 안에다가 새로운 개선안,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한다는 건 상당히 리스크가 따르죠. 우리는 선의에 의해서 우리가의 공장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어떤 개선, 기술들을 넣는데 그게 어떠한 변화가 될지를 잘 모르죠. 저도 회사에 있을 때 어떤 가동 중인 공장에서 어떤 개선 작업을 한다는 게 상당히 리스키한 때가 많았습니다. 혹시가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펼쳐져서 뭐 좋아지면 다행인데 안 좋아져서 공장이 멈춰버리면 우리는 공장은 큰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뭐 심할서를 써야 될 수도 있고 경위서를 써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시뮬레이션에다가 먼저 적용해봐서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보고 문제가 없는 것이 입증이 되면 그때 적용하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상이 복잡해서 수학적 모델을 풀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장의 상황들을 다 수리 모델링으로 만들 수 있다면 수리 방정식을 세우고 최적화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최적회를 찾아내면 됩니다. 근데 우리 공장은 정말 다양한 인자들이 존재를 하죠. 이 인자들을 수리적 모델링으로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가깝습니다. 그럴 때에는 묵묵하게 실제 공장을 그대로 가상에다 떠보자라는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실행 불가능 경우입니다. 우리가 신규 공장에 대해서 우리의 생산성이 어떻게 되는지, 신규 공장의 레이아웃에 따라서 물류가 어떻게 되는지 평가를 해야 되는 때가 필요합니다. 안 할 수 있죠. 안 됐다가 구축한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그거를 수리하고 개선, 그 공장에 재설계를 하고 다시 공장의 설비 위치를 바꾸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근데 검증을 해야 되는데 못하죠.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 불가능할 때는 공장의 설계도대로 그대로 시뮬레이터에서 구현해보고 그 안에서 문제없는 것을 찾아보자라는 게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시뮬레이션을 사용해서 광범위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시도함으로써 현실 시스템에서는 시도해볼 수 없었던 매력적인 대안을 찾는 게 바로 시뮬레이션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런 그 가상의 환경에서 다양하게 실험해보자라는 겁니다. 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컴퓨터 상황에서 공장에 그 계산을 넣고 시뮬레이션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야, 왜 뭐 너 이거 왜 컴퓨터 시뮬레이션 상에서 멈춰라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면 다시 그냥 리셋 시키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가상의 세계에서 다양하게 실험하면서 우리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을 예측해 보자라는 것이 되겠고요. 이게 제가 있을 때에도 반도체는 원체 초미세 공정을 하고 단 0.1초의 생산 중단도 이룰 수가 없는 자본 집약형, 그 다음에 그 설비 가동률이 상당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인데, 이런 공장의 상황에다가 다양한 대응안을 넣을 때 참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투입을 더 변하면 우리 공장이 어떻게 변하지? 어디가 바틀렉이 되지? 특정 라인에다 가동률 줄이면 우리 생산량은 어떻게 되지? 이런 다양한 어떤 생산의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예측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공장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그때는 시뮬레이션이라고 통해서 예측을 해보자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스마트 공장이라는 개념 안에서도 디지털 트윈이 요즘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한번 스마트 공장 환경에서 디지털 트윈이 어디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앞서가지고 스마트 공장에 대한 공장 잠깐 한번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공장은 전통 제조업과 ICT 융복합을 통해 제품, 공장의 기계 설비와 공정이 서로 연결되어서 디지털화되는 지능형 생산 공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디지털화된다라는 게 저희에게는 크게 와닿습니다. 결국에는 과거의 공장은 생산 설비에서 데이터들이 모이지도 않지만 모인다고 했을 때 이런 MES와 같은 제어 시스템의 데이터들이 올라오고 그게 MES의 데이터를 보고 공장을 관리하는 그런 환경의 일반적인 공장이다. 사실 이것도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근데 이런 스마트 공장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생산 설비에서 올라오는 설비가 가동 중일 때 이런 센서들을 붙여가지고 데이터가 수집을 하자라는 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 공장에 있는 다양한 설비들, 다양한 공장 환경에 센서를 붙여서 데이터를 모이면 이 데이터가 모이면 모일수록 가상의 공간과 실제 상황이 동일시가 된다. 그런 모여 있는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활용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디지털 트윈 환경이 구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많은 분들께서 저 교수 진짜 알지도 못하는 소리 하고 있네, 현실과 떨어지는 이야기 하고 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저도 압니다. 지금 2단이 얼마나 힘든다는 건. 공장 안에서 데이터가 모이는 게 상당히 어렵고요. 그런 것들을 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 데이터가 모인다고 할지언정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도 어렵고, 데이터 구축을 했다고 관리 시스템 구축했다고 할지언정 우리의 공장에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바꿔가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공장이 안 하면 다른 공장은 합니다. 우리의 공장이 안 하면 다른 공장은 이런 스마트 공장의 고급 고도화를 이렇게 가면서 생산성을 더 극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아시다시피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이상적인 정의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 환경 안에서 디지털 트윈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공장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스마트 공장을 이야기하면은 자동화, 무인화 공장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부디 제 수업을 들었다면은 네, 스마트 공장은 IT 기술, 자동화 기술, 운영의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구현되는 공장을 스마트 공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안에 자동화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자동화 이퀄 스마트 공장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스마트 공장이라 되는 이를 궁극적으로 이루려면은 IT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장을 운영하는 운영의 기술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이것들은 또 제가 오늘의 주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설명은 자세하게 못하지만, 네, 이런 IT 기술을 위해서는 뭐 MES, ERP, CPS, 뭐 FEMS, 뭐 PLM, SCM 다양한 IT 시스템들이 필요하고요. 이 운영의 기술, 공장의 고도화 운영을 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를 한다. 관리 기법들이 존재한다. 자동화 기술만 또 당연히 들어가지만 자동화 기술만 있어서 스마트 공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트윈이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 공장 환경 안에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데이터들이 모이는 환경 안에서 구축이 되고 데이터들이 보다 더 과거보다 많이 모이게 되면 이런 디지털 트윈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 네, 실시간으로 데이터들이 모이고 그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들이 모이면 이제 예측, 최적화,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스마트 공장에서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된 그 스마트 공장의 기반 기술들이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을 가려면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CPS,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이런 환경들이 있는데 이 안에 시뮬레이션이 중요한 기능의 하나로 잡혀 있습니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이런 것들이 관련된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스마트 공장의 수준 진단 모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스마트 공장 수준 진단을 받아보시는 그리고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참여하시는 공장도 계실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스마트 공장에 대한 수준 진단 모델을 내리고 있고요. 각각의 공장들이 ICT 미적용, 기초 1, 2, 중간 1, 2, 고도화 다음과 같이 그 수준을 내려서 우리 공장의 수준을 파악하는 그런 환경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디지털 트윈의 환경은 이제 그 데이터들이 모이면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전 대응 및 의사결정을 최적화할 수 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면 중간 2단계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런 수준 진단에 대한 5개의 영역에 따라 가지고 나눠진 건데 이런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부족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이런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환경들이 구축이 되고 있고요. 요즘에는 또 이런 메타버스 환경과 함께 맞물려 가지고 디지털 트윈이 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안에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뮬레이션으로 시작해서 디지털 트윈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 환경 안에도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스마트 공장 이런 개념들도 요즘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참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개발하는 단계,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어떻게 쓰이냐, 네, 디지털 트윈 안에 중요한 개념이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지금 이 화면들이 바로 지금 제가 시뮬레이션으로 개발하고 있는 환경의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장의 환경을 그대로 본떠서 공장에서의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가상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만들어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장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작업들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가 실험하던 것들을 만들어 보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공장을 그대로 본떠서 실험하면서 우리의 가동률은 어떻게 되는지, 생산성은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AGV나 AMR 작업자들을 그대로 또 똑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작업자의 이 동선을 그대로 넣어서 작업자 부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는 것들을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처음에 모아야겠죠. 네,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의 공장의 상황을 그대로 모사하는 모델링의 개념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개발을 하고 시뮬레이션에 그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는 작업. 그다음에 네, 우리가 이런 그 실제로 가상의 공장을 현실의 공장을 그대로 가상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상의 공장이 얼마나 현실과 유사한지를 검증하는 작업들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우리 베리피케이션 앤 밸리데이션의 문제다. 이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검증 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가상의 공장이 현실과 동일하다라는 것들이 확증이 되면 그때 이제 가상의 공장에서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 우리의 그 이슈들을 파악하고 바로 그 파악한 이슈들을 다시 현실의 공장에 개선안을 적용하는 그런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각각의 단계에서 이슈가 되는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제 어떤 가상의 공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데이터들이 필요하겠죠. 우리 현실에서 있는 그 공장의 데이터들을 그대로 모으는 작업들을 데이터의 단계다라고 하고요. 사실 이게 상당히 그 힘들고 오래 걸리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뮬레이터 개발할 때 이 데이터를 모으는 이 작업이 한 시뮬레이션 개발이 60%는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무리 시뮬레이션 개발을 잘한다고 할지언정 데이터가 쓰레기면 쓰레기 데이터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것이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엔진은 시뮬레이터를 만들어도 들어오는 게 쓰레기면 나가는 게 쓰레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데이터들이 얼마나 그 현실과 동일한지 현실을 말해주는지를 정의하는 그리고 수집하는 이런 데이터의 단계가 있고요. 그래서 뭐 공정 정보를 모은다거나 설비 정보를 모은다거나 생산 계획량들을 모은다거나 가공 시간, 셋업 시간 이런 공장의 데이터들을 모으는 게 이 첫 번째 작업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 안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거 한번 가져와봤어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말하는 흔한 데이터들은 사실은 데이터는 데이터뿐이다라는 겁니다. 데이터는 이렇게 네 가지의 흐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그 데이터들은 사실 숫자 1과 0으로 이루어진 의미를 알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 우리는 이런 데이터로부터 어떤 그 전처리 단계를 통해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정형 데이터다. 뭐 데이터들이 어떤 그 정해진 템플릿으로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그거를 정해진 규칙에 맞게 데이터가 들어가서 의미가 파악이 쉽다면 우리는 그거 좀 전처리가 쉽습니다. 하지만 비정형 데이터, 정해진 규칙이 없이 들어가 있다면은 전처리 작업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의미를 파악했을 때 우리는 정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정보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면 우리는 지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는 이런 지식을 통해서 실제로 액션을 취하면 우리는 그걸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데이터로부터 의미를 파악하는 정보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식을 통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면 지혜다라고 해서 이런 데이터의 지식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다루는 첫 시작 포인트가 바로 이런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런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정도까지는 돼야 우리 그걸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게 데이터의 그 수집의 첫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잘 모이면 우리는 그때 이제 공장에서 운영되는 상황들을 그대로 모사를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죠. 우리는 그걸 모델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서 뭐 스케줄링, 디스패칭, 각종 운영 제약들을 반영하는 것, 설비가 가공 행위들을 모사하는 것, 설비가 이런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프로세스대로 그대로 개발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런 공장의 상황들을 그대로 모사하는 단계를 모델링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델링을 통해서 실제로 개발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엑스큐션 단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건 개발자의 절차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아직 뭐 그렇게 자세하게는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이슈가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개발을 한 단계에서는 코딩 최적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선생님 만약에 시뮬레이션을 일에 수행하는 시간이 리얼타임과 동일하다면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1시간 뒤로 예측해야 되는데 지금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1시간 뒤에 결과물을 내뱉는다면 그게 무슨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벌써 이미 벌어진 걸. 네, 시뮬레이션 시간은 무조건 어, 결과물을 내뱉는 시간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에스큐션 단계에서 코딩 최적화의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수행 속도를 줄일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단계도 필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VMV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베리피케이션이 있고 밸리데이션이 있습니다. 이 베리피케이션은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잘 개발을 했냐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이것들은 개발자들이 검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코딩 개발을 하다 보면은 제가 의도했던 대로 코딩이 안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참 문제죠. 내가 의도한 대로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개발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코딩가 복잡해지면은 네, 그런 것들을 의도대로 개발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이런 베리피케이션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런 베리피케이션을 통해서 우리의 의도대로 개발했는지를 보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문제를 현실과 동일하게 개발했는지를 판단하는 밸리데이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상황을 그대로 잘 모사를 했냐 이 단계를 이제 밸리데이션 단계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공청회를 많이 합니다. 실제 공장에서 현업 담당자들을 모셔서 내가 이렇게 개발했는데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잘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이제 현업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아니면 이런 시뮬레이션에서 개발하는 그 KPI들을 현실에서 관리하는 KPI와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KPI를 비교해서 현실과 얼마나 동일한지를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가동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세부적으로는 공정 구간별, 제공의 양, 저장소에서 저장률, 기타 등등 세부적인 KPI 지표들을 개발을 하여서 이런 실제와 시뮬레이션 상에서의 KPI를 비교하는 절차를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게 되면 이제 이런 검증된 환경에 대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특정 설비의 가공 시간을 단축하면 어떻게 되죠? 설비 B의 셋업 시간을 단축하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설비 C가 다양한 공정을 더 추가할 수 있게 바꾸면 어떻게 되죠? 이런 것들을 실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방금 간단하게 뱉었지만 선생님들 공장 안에서 가장 바틀렉인 공정들 그 설비의 하나가 다운되면은 생산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답을 주실 수 있는 선생님들 계실까요? 지금 생산량보다 10% 생산 투입량을 더 늘리면 어디가 바틀렉이 될지 답을 주실 수 있는 선생님들 있으실까요? 네. 있으시면은 시뮬레이션 필요 없을 것이고 하지만 이 답을 내리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뮬레이션 상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해보는 거죠. 우리 설비 특정 공정의 설비 두 대를 다운시키면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지? 특정 공정 지금 작업자들의 배치를 바꿔보면 어떻게 작업자 3명이서 하던 걸 2명이서 하면 작업자는 얼마나 더 힘들어지는 거지? 작업자 부하는 어떻게 변하는 거지? 이런 실험들을 시뮬레이션에서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뮬레이션이고요.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제가 만든 장표인데 계속 저도 이게 계속 업데이트를 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시뮬레이션에서 어떤 활동들에서 시뮬레이션이 활용됐는지 정리한 이게 되겠습니다. PL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죄송합니다.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PLM이라고 합니다. 제품의 가치생애 주기라고 해서 제품이 설계되면 이제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한 공정을 설계를 해야겠죠. 네, 공정이 설계가 되면은 이런 공정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네, 구축이 됐으면 실제로 운영을 해야 되죠.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운영이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고객에게 납품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 우리는 PLM 제조업의 가치 사슬, 제품의 가치 사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가치 사슬 안에서 디지털 트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설명드리는 게 바로 이 장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신규 공장을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설계하고 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정을 설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신규 공장을 설계한 것이 될 텐데 그 공정마다의 사이클 타임을 생산 기술팀에서 아마 정의를 내리겠죠.
그런데 이런 그 사이클 타임을 그 기술팀에서 그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서 미스매칭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 공정 설계를 잘 하시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너무 제품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 설비들마다 진행 가능한 공정들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면은 사이클 매칭이 벌어지는 일들이 이따금씩 일어납니다. 저는 시뮬레이션에서는 설계도대로 그대로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서 어디가 문제가 생기는지를 본다라는 것이죠. 뭐 셀 방식, 뭐 플로우샵, 잡샵 그 생산 방식이 변하면 공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비 레이아웃이 바뀌면 물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것이죠. 네, 자동화 구축 이때도 똑같습니다. 네, 설비 검증, 네, 로봇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로봇이 들어오면은 그 로봇의 간섭은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로봇의 사이클 타임은 어떻게 변하는 건지, 우리의 신공장의 저장소는 도대체 저장 용량을 몇 개로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에서 해본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기구축된 공장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시뮬레이션들이 정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틀렉이라는 것은 참 뭐 넥 공정, 뭐 에로 공정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이 바틀렉이 힘든 게 뭐냐면 이 바틀렉을 해결하면 또 다른 곳에서 바틀렉이 생긴다는 게 참 문제죠. 힘들죠.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다이나믹 바틀렉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틀렉을 특정 바틀렉을 해결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곳에서 다시 또 바틀렉이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는 두더지 잡기 게임과 유사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네, 그래서 이런 공장의 상황들을 어디가 바틀렉이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요. 생산 룰을 바꿀 때 어떤 환경이 펼쳐지는지, 우리 설비가 도대체 그 몇 대가 적정 자원인지, 물류는 어떻게 되는, 물류의 자원 AGV를 만약 구축한다. AGV는 적정 AGV 대수는 도대체 몇 대냐,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작업자의 부하 평준화. 네, 이 작업자들이 많을 경우에는 작업자 부하가 상당히 또 문제가 되는 곳이 많죠. 이런 작업자 부하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것은 이제 그 GMS라는 회사와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만나서 그 현재 지금 시뮬레이션이 그래픽화, 보다 더 몰입감 있게 만들어지는 이 시뮬레이션의 현재의 기술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그 디지털 트윈 그래픽화의 수준을 높인 그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라는 패키지를 통한 공장의 가상의 공장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그래픽 고도화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지금 뒤쪽에서 잠깐 나오겠지만 이제 지멘스의 그 시뮬레이션의 모습에다가 이제 엔비디아라는 회사에서 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더 몰입감 있게 그래픽화한 것인데요. 과거에는 이 정도의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이런 그 지멘스의 엔진에 엔비디아가 그래픽 요소를 더 넣어서 더 그래픽화를 시켜버리는 게 온리버스 패키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래픽 카드도 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주가가 엄청나죠. 그래서 이런 그 그래픽 AI 기술도 뛰어나기 때문에 지멘스의 엔진에다가 이런 그래픽화까지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이제 과거의 지멘스의 모습인데, 저는 지금도 이 정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다가 그 엔비디아의 그래픽 기술을 넣어서 보다 더 몰입감 있게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까지의 지금 이런 디지털 트윈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계속 알아보고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 정도까지 그래픽화가 필요하냐라는 것인데, 왼쪽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 장표의 모습 보는 것처럼 첫 번째는 C레벨이 좋아합니다. 네, 이런 그래픽화하게 만들면 C레벨의 임원분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네, 참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그래픽화하면 되게 좀 약간 C레벨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반대로 C레벨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공장이 이 정도까지 그래픽화가 됐다는 것은 우리의 시스템 데이터들이 잘 모이고 있다는 반증의 요소로 또 판단하시는 C레벨들이 존재합니다.
나도 알아. 이게 껍데기일 수도 있어. 근데 이 정도로 껍데기를 이 정도로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우리의 시스템을 통제한다는 수준으로 나는 파악하는 거야. 데이터 거버넌스의 결과물로 나는 이 그래픽화를 본다. 라는 신의 레벨도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는 보다 더 생산 현장이 아닌 오피스에서 공장을 관리하는 환경이 구축이 되고 있다라는 게 두 번째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선생님들 앞으로의 공장은 데이터가 더 많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공장 아닌 공장 밖에서 오피스에서 우리는 공장을 관리하는 환경들이 더 구축이 될 겁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좀 나름 많은 회사들과 회의도 하고 뭐 중소 중견기업 대기업 망라해서 많이 하는데 저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뽑아 달라라고 한다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라고 저는 항상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공장은 데이터로 이야기됩니다. 어떤 그 작업자의 감 물론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 감이 더 맞죠. 하지만 앞으로 우리의 공장은 보다 더 복잡해질 것이고요. 우리의 공장은 보다 더 복잡해질 겁니다. 결국에는 감에 의한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될 것이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결국에는 공장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서 그 KPI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게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고요.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우리는 더 이상 공장 아닌 공장 밖에서 우리는 공장을 관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공장 밖에서 우리가 공장 안을 관리하려면 결국 이런 그래픽화된 공장의 모습을 보면서 공장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저는 이게 맞는 잘 쓰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장에 뭐 CCTV 많이 다시잖아요. 하지만 그 CCTV는 그 능동적이지 못해요. 우리가 바라보는 화각이 존재하고 공장 안을 제대로 바라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데이터가 올라오고 지금 보셨던 이 동영상만큼의 가상의 공장이 만들어지면 이제 우리는 공장 밖에서 우리가 가상 어디든 공장 안을 잘 바라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오피스 밖에서 공장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저도 압니다. 어디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냐고 미래에 무슨 어디 영화 같은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시는데 바뀌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합니다. 그리고 많은 대기업들에서는 이 정도 급까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안 되면 다음 주에 될 수 있고요.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될 수 있고요. 네, 2, 3년에 안 되면 2, 3년 뒤에 됩니다. 지금 그게 현실의 세계입니다. 이제 지금 여러분들 로봇 보스턴 다이나믹스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로봇의 현재를 보세요. 과거에는 말도 안 됐던 그 로봇 기술들이 현재는 지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세계, 디지털 트윈 세계도 저는 충분히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관정 안에가 바로 이런 그래픽 고도화를 이루는 디지털 트윈 세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규 공장의 검증력입니다. 이것도 제가 그 어떤 산업체 분들에게 막 질문을 하거든요. 이 정도 그래픽 고도가 필요할까요? 하라고 하면 이제 막 제가 강의 나가서 질문하는데 답을 주신 건데 맞더라고요. 교수님 디지털 트윈에서 이런 신규 공장에서도 많이 검증력으로 활용된다고 하면은 이런 그래픽 고도화를 통해서 설비 간섭도 보다 더 빠르게 볼 수도 있고 또 공장에서는 설비 색깔도 참 중요하다라고 해요. 뭔가 공장의 어떤 분위기를 상당히 중요시 여길 때 이런 설비 색깔들을 먼저 이렇게 그래픽 고도화된 디지털 트윈에 입혀보면서 우리 공장의 구축된 모습을 바라볼 수 있지 않았겠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업자의 그 공장 환경 안에서의 그 조명도 참 중요한데 이 정도까지 그래픽 고도화가 되면은 적정 조명 감도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수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신규 공장 검증할 때 그래픽 고도화가 참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픽 고도화가 필요할 수 있겠구나라고도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상 상황에 대한 빠른 감지. 만약 이렇게 그래픽 고도화가 된다면 이제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간색으로 어떤 색감을 통해서 어떤 공장의 문제 사항들을 주게 된다면 빠르게 시뮬레이션을 개발할 수 빠르게 문제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상 상황의 빠른 감지를 할 때 또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디지털 트윈 제가 재직자 교육할 때는 3, 4일짜리 강의를 일반적으로 하고 제가 울산대학교 산업공학과 친구들에게는 이 주제로 한 학기 동안 합니다. 네, 개념 설명
그다음 실제로 시뮬레이션 개발하는 거 해서 한 학기 동안 하는데 오늘은 그냥 짧게 이 맛보기 강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 정말 그 미래적인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약간 영화와 같은 무슨 뜬구름 이야기 하세요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어느 기업은 이미 이 정도 그 이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안 되면 조만간 됩니다. 저는 그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들, 시뮬레이션 개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런 그 시뮬레이션은 이런 복잡해져가는 공장의 현황 파악에 참 좋은 도구가 됩니다. 네, 가상의 환경에서 백지 상태에서 공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공장 운영하는 과정 안에서 놓친 부분을 파악하기 참 좋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만들어요. 백지 상태에서 실제 공장 환경을 동일하게 만들어가는 상황들을 하는데 이런 과정 안에서 이제 그 놓쳤던 부분들이 보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런 기회 요소를 주는 게 또 시뮬레이션 중에 기대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레이 존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이런 시뮬레이터를 만들 때는 어떤 개발자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생산을 운영하시는 분들, 생산을 관리하시는 분들, 설비를 관리하시는 분들 이런 다양한 부서들이 모여서 같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협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또 시뮬레이션이 주는 기대 효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 실제 상황에서는 파악하기 어렵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은 강력한 예측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요즘에는 이런 예측을 넘어서서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물들을 현실에다가 현실의 운영 알고리즘에 바로 반영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제가 그 말미에 많이 강조했던 시뮬레이션 결과물도 또 결과적으로 시뮬레이션도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런 과정들을 해보는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공장의 현재는 모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데이터가 모이면 가상의 공장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모이는데 이렇게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데이터가 모이면 우리는 이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내릴 수 있어요라고 하는 그 사전에 맛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환경을 구축하는 데서도 도움이 된다. 현실에서는 데이터가 안 보이더라도 가상 공장에서는 데이터를 생성해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야, 너네 지금 이렇게 데이터 안 모이지? 데이터 모이면 이렇게 의사결정이 내릴 수 있어라고 가상 공간에서는 보여줄 수 있잖아요. 공장에서는 보여줄 수 있잖아요. 해서 이런 시뮬레이션 툴들이 활용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서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개념들을 이야기해봤고요. 들었던 것처럼 지금 많은 공장들이 스마트 공장 보고 확산 사업을 통해서 데이터 모으는 것도 지금 힘들어 하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공장들은 기초 단계, 중간 단계를 넘어서서 고도화 단계를 가는 것이 당연히 목표를 가져가시잖아요. 이런 고도화 단계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네, 언제든 선생님들의 공장의 생성이 향상에 약간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이런 개념들이 앞으로 더 많이 저변이 확대되려고 하는 정부의 입장, 그 다음에 기업의 니즈가 있다는 것들을 잠시나마 좀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시간을 제공했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갖고 여기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